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효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효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는 물질 대사의 어떤 과정에서의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효소 자체의 특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특징에 있어서 우리가 볼 만한 것이 반응 속도와 어떤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효소의 특징을 이제 반응 속도의 관계. 이쪽에서의 관계, 이걸 좀 보는 게 우리의 전 키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캠벨 교재가 조금은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효소에 대해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얘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함께 엮어가지고요. 잠깐 몇 가지는 좀 적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특징을 이제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 자, 효소, 자, 이거 엔자임이라고 부르는 애. 얘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반응 속도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사 과정 또는 화학 반응을 빨리 하는, 즉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단백질 이라는 어떤 정의죠, 그죠? 자,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생성물을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만들어내는 생성물의 숫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응 속도라는 이제 의미를 부여했었죠. 정반응이라는 것도 있었고 역반응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를 둘 다 증가시키는 것이 사실 이제 효소라는 것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효소라는 것은 기질 특이성이 있다. 자, 기질은 우리가 substrate. 자, 그래서 어떠한 효소라는 것은 어떠한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여러 기질들과 동시에 다 반응을 한꺼번에 다 하진 않는다. 특이성이 있다. 물론 어떤 효소가 이런 기질 또는 이런 기질 두 가지하고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이성은 그래도 가지고 있다. 아무하고나 다른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 자, 그래프의 상황을 보게 되면, X축은 반응의 좌표. 우리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X축이 뭐를 보는지, Y축이 뭐를 보는지를 좀 눈여겨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해석을 할 때에는, 대개는 X축의 상황에 따라서 Y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각각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X축의 상황에 따른 Y축의 상황을 보는 거다. 자,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지금 우측으로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때 자유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Y축에 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값인데요. 상대값, 자, 3, 2, 1이라는 수치가 있다고 합시다. 반응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의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2.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을 획득을 해야 이렇게 생성물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를 우리가 자유에너지라고 불렀죠. 활성화 에너지를 불렀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근데 효소가 있게 되면 이게 낮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은 이제 효소가 있을 때의 상황. 그때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유에너지의 차라는 겁니다.
자, 자유에너지 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2에서 지금 1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에너지 차를 이만큼으로 우리가 자유에너지 차를 계산합니다. 델타 G. 이렇게 표현하죠. 델타 G. 델타 G를 계산할 때에는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에서 빼기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로 얘기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델타 G는 현재 마이너스 1 값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값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효소가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았다. 자, 따라서 우리 네 번째 델타 G의 변화는 없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잘 물어보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그냥 기출에 많이 나오는 예인데, 우리 캠벨 교재의 그 그래프가 좀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알고 가야겠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뭐, 캠벨 교재를 중심하는자만, 필요한 것들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 자, 오른쪽 가보시면, 5번. 자, 효소라는 것이 첨가되기 전, 첨가되기 후, 화학 평형에는 변화가 없다. 자, 이번에는 X축을 시간, 그 다음에 Y축을 농도라고 잡겠습니다. 어떤 비이커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반응물을 막 먼저 넣어놓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성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비이커를 준비했어요. 반응물을 넣어놔. 처음에는 반응물밖에 없어.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응물은 점점 농도가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떨어진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반응물. 자,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없었을 텐데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성물.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이거를 T1이라고 잡을게요. T1이라는 시간 이후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히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화학 평형 상태다,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의 속도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데, 예? 단위 시간당 몇 개씩 만들어지는가. 그게 바로 정반응의 속도였죠. 그죠? 자, 그러면 역반응의 속도, 이렇게 하면. 이번엔 역으로 생성물이 역으로 반응을 되는 거죠. 그죠? 단위 시간당 몇 개. 자, 그 속도가 같더라라는 것이 바로 동적 평형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T1 시점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지문이 꽤 있어요.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T1 시점 이후에는 이 구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A 구간에서는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틀리죠. 이거는 속도가 같을 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효소가 들어갔다. 자, 이 상황에서 효소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죠. 자, X축과 Y축은 똑같이 X축 시간, Y축은 농도.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물을 이만큼의 농도로 넣어줬어요. 똑같이. 근데 효소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속도는 빨라진다고 그랬죠. 정반의 속도, 역반의 속도 둘 다 빨라져요. 둘 다 활성화력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반응물, 생성물로 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가 뚝 떨어지는 곳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게 반응물.
자, 생성물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화합평행에 도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T2라고 잡았을 때 T2는 T1이라는 시점보다는 훨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린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구간 A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동적평행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동적평행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왜냐하면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효소를 넣어주면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한 동적평행 상태에 빨리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화합평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 거냐면 자, 보시면 똑같은 농도로 반응물을 집어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효소를 첨가하지 않은 것이고 이쪽은 효소를 첨가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반응물이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는 농도, 생성물이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는 농도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는 화합평형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효소에 대한 특징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에서 대개는 이렇게 하죠. 많은 시험들이 이 생성물의 농도를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대개는 이 그래프만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오케이? 보통은 이 그래프를 많이 보여주죠. 이 그래프 하나만 보여준 다음에 여기에다 효소를 첨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해당하는 맞는 그림이 뭐냐 이렇게 찾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들. 요즘 구간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죠.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지어 속도를 계산하기까지 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 이제 특징만 알면 되니까 일단은요. 특징에 대한 것들만 좀 이렇게 알아갑시다. 자, 그래서 효소에 대한 특징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뭐 책을 보다 보면 결국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장처럼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효소의 특징을 넘어가서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볼 거예요. 자, 큰 주제는 효소에 대해서는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바뀌고 있지? 라는 걸 사실은 아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때 이제 이러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몇 가지를 볼 거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온도, pH, 염농도. 이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기질의 농도, 뭐 효소의 농도라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질의 농도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마 우리 캠벨 교재는 이 내용도 빠져 있을 거예요. 잠깐 그래프는 그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억제제, 활성제에 대한 반응. 특히 억제제에 대한 반응 정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온도, pH, 염농도. 온도, 효소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데 온도가 중요할까? 그걸 따져보는 거죠. 자, 여러분, 효소는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개한 미생물, 걔도 갖고 있고 우리 사람도 갖고 있고, 그래서 각각의 그 생물들마다 그 효소들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독특한 반응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에 의해서 뭔가의 물질도 만들어내고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효소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각각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 효소라고 하는 것들은 미생물 몸속에 있다, 내 몸속에 있다. 자기가 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온도라는 게 같을까 다를까?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생명체에 맞게끔 발달을 해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천에 사는 미생물이다. 그러면 걔의 몸의 온도는 몇 도실까? 대략 우리가 75도씨. 그럼 75도씨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효소로 개발을 해서 갖고 있겠죠. 그렇죠?
약간 심해 쪽에 사는 미생물이 혹시 있다면 걔는 훨씬 더 차가운 물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생명체들마다 효소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자기 환경에 맞게끔 개발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험을 한다고 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비이커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이 비이커 안에서 어떤 반응물들을 막 집어넣나?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반응을 시키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 내가 무슨 효소를 쓸까를 먼저 결정해야죠. 내가 무슨 반응이지 이게? 이 반응할 때는 이런 효소가 필요하겠는데? 아, 그럼 이 효소를 이런 미생물에서 가져가겠구나. 그 미생물을 배를 째고 꺼내온단 말이야. 그죠? 걔를 처리를 해. 근데 처리를 할 때 이 비이코의 온도를 몇 도씨로 하지? 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지? 아, 이 효소가 들어있었던 그 미생물이 사는 조건을 잘 보면 되겠죠. 그 조건에 맞춰 놓으면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도라든지 pH라든지 염농도. 자, 염농도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pH는 좀 알죠, 그래도요. 그죠? 자, 염농도라는 것은 염의 농도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NaCl의 농도, 뭐 또는 MgCl2의 농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적절을 할 때 역시 효소가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온도, pH, 염농도, 이게 적절할 때 효소의 반응 속도, 활성도라는 게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 그죠? 효소의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가 효소가 일을 잘할까, 반응 속도가 최대로 나오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적절할 때 활성도가 제일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그죠? 이것은 효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자, 효소라는 게 이제 있는데 X축 온도죠. 온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 또는 효소의 활성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람에게서 뽑아낸 효소가 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의 온도 약 대략 37도 근처에서 아마 활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37도씨에서 뭐예요? 가장 속도가 좋은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의 몸에 있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A라는 효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 A라는 효소가 X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녀석이에요. 그럼 테스트를 해본 거죠. 자, 일단 예상은 뭐예요? 37도씨에서 활성도가 높겠지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비이커를 여러 개를 준비해. 자, 여기다 각각 똑같이 X라는 물질을 똑같은 농도로 집어넣어놔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도를 각각 다르게 한 다음에 효소를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뭐 1분 안에, 뭐 또는 30초 안에 각각 얼마만큼의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는 역으로 얼마만큼 반응물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생성물이 만들어지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속도죠. 그거를 그래프로 찍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예상했던 대로다는 거지.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들은 효소를 개발을 할 때 내 몸의 쓰임새에 맞아야 되니까 내 몸의 온도에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놨다. 오케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대개는 그 효소라고 하는 것들의 반응 자체가 좀 느리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오는 것이고, 온도가 이제 그 적절한 수준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대개는 변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효소란 걸 만들 때, 야, 요 정도 온도까지는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 놓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넘어가게 되면 대비체를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미생물에서 뽑아낸 또는 뭐 어떤 사람에서 뽑아낸 효소가 변성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온도가 약간 올라가게 되었으면 변성되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니까 활성도, 반응성은 뚝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지. 자, 만약에 내열성 박테리아, 이거 온천에 사는 애거든요. 온천에 사는 미생물인데 얘로부터 이제 뽑아낸 효소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77도시라 되어 있는데 대략은 이제 75도시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75도시, 뭐 77도시라는 근처에서 최적의 활성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효소가 여기까지는 변성이 안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얘하고 달리 꽤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얘도 변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밑에는 이제 pH죠. X축은 pH, Y축은 반응의 속도. 자, 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위는 pH가 2까지 떨어집니다. 염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실은 개발을 해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pH가 2일 때 활성도가 매우 높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리소좀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액포. 그 안쪽은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었더라? 산성 상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효소들도 역시 산성 상태일 때 일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pH가 약 한 5 정도가 됩니다. 걔는요. pH 5에서 6 사이에 있을 때 일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자, 트립신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어요. 또는 이자라고 부르는 장기. 거기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둘 다 똑같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지금 최적의 pH가 다른 거죠. 자, 췌장이란 거는 뭐 하냐면 우리 위 속에 음식물이 이제 저장되어 있죠. 음식을 먹으면 위에 일단 있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유산이 나와가지고 산성 음식물로 사실 만들어놔요. 그 가운데 어떻게 돼? 펩신이 나오니까 단백질은 좀 분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저장되어 있는 음식물을 아래로 조금씩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밑에는 소장이라는 게 있죠. 소장. 그 소장의 앞부분을 12장이라고 불러요. 그 12장 쪽에 그 트립신이 나오는 거죠. 자, 중탄산 이온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얘가 나와요. 그러면 위산에 버물려져 있던 음식물이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pH가 쭉 올라가죠. 거의 8 가까이. 그럼 그 상태에서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효소가 pH가 8일 때 가장 최적의 활성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들은 최적의 온도, pH, 그리고 많이 언급 안 합니다만 염농도라는 것을 가졌을 때 일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번에는 기질의 농도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기질의 농도. 자, 기질이라는 것은 효소가 만나는 반응물, 상대방, 이런 애를 기질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그 기질의 농도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효소가 일을 하느냐, 반응 속도가 빨라지느냐, 이런 거를 체크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자, 기질, 포화, 시까지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또는 활성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좀 그릴게요. 자, 여기 억제제는 우리가 그림이 있으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X축은 기질의 농도. 이렇게, 그죠? 또는 이제 약어로 적으면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거야. substrate, 기질, 농도. 이렇게. 다음 Y축, 반응 속도. 자, 이걸 이제 우리는 V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벨로시티 값. 자, 그래서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라는 게 지금 이 그래프죠. 그죠? 네. 자, 실험은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비커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기질의 농도를 각각 달리는 거죠. 기질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기질의 농도를 조금씩 올려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양의 효소를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을 재죠. 야, 1분. 30초. 땡! 자, 그 다음에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만큼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그죠? 그게 결국 속도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를 여기다 점점 찍어가지고 이는 거죠. 그죠? 그럼 요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의 기질 정도가 되면 지금 이 포인트네요. 쭉 올라가면 대략 이 지점. 자, 어느 정도 이상의 기질 농도가 되면 더 이상 반응도는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부터 어떻게 됐다? 야, 우리는 기질이 포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포인트부터 기질이 포화된 것이다. 자, 기질이 포화가 되면 반응 속도는 최대값에 도달을 했다. Vmax. 오케이? 그래서 기질 포화 시까지 반응 속도는 어떻게 돼요? 자, 이 구간을 보세요. 자, 이 구간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A 구간에서는 증가한다는 거죠. 기질 포화 시까지는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기질이 포화가 되면 반응속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자, 한번 옆에다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건 뭐 보고 한번 이해 가시면 끝나는 거니까. 자, 기질을 요만큼 넣었어. 이게 기질이에요. 그 다음에 효소를 넣었어요. 이게 효소야. 자, 기질을 요 정도의 농도로 넣었을 때는, 적은 농도, 낮은 농도 넣었을 때는 효소하고 기질이 만나야 반응할 텐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만드는 생성물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자, 기질의 농도를 올려봐요. 그러면 효소와 기질이 만날 찬스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생성물이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기질이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나 좀 더 있는 거나 좀 더 있는 거나 효소하고 기질이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이제 걸리지 않아요. 그냥 효소하고 기질이 만나서 반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있을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질이 포화가 된 이후에는 기질 농도를 더 올린다 한들 반응 속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거죠. 물론 조금씩은 증가할 수 있어요. 조금씩은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우리가 일정하다고 그냥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의 반응 속도라는 걸 측정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기질 포화시. 자, 우리 기질 포화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자, 기질 포화시 반응 속도는 뭐죠? Vmax. 기질 포화시라고 적혀있는 말을 보는 순간 뭐예요? Vmax구나. 아, 이건 Vmax를 뜻하는 어떤 용어구나. 아시겠죠? 나중에 기출문제들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응용하고 출제를 하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뭐 반응 속도를 계산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출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용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기질 포화시라면 딱 나오는 순간 아,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를 여기 적어놨겠구나.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이번에는 억제제가 효소의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볼 거예요.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자, 온도, pH, 염농도도 적절하고요. 기질의 농도도 상당히 적절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도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적정한 상황에서 그때 효소를 억제하는 억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답은 뭐예요? 효소를 억제하는 억제가 들어가면 반응 속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겠죠. 이름이 억제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활성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활성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게 정말 빨라지고 끝나거든요. 빨라진다 하고 그 밖에 특징이 없어. 효소가 반응 못하다가 반응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억제제는요. 억제제는 효소에 미치는 영향이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십시다. 자,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효소의 반응도를 떨어뜨리는 거는 맞을 거예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떨어뜨릴 때 어떻게 떨어뜨리냐라는 거죠. 그죠? 그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위에 봅시다. 자, 이거는 효소가 억제를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효소가 있고요. 기질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질이 요렇게 결합을 해. 자, 결합하는 부위 뭐라고요? 활성 부위. 효소의 활성 부위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들어가면 기질이 반응을 하고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억제제가 이제 있다면 자, 억제제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경쟁적 억제제, 다른 하나는 비경쟁적 억제제. 자, 경쟁한다는 의미가 지금 적혀 있는데 경쟁하는 것은 기질과 억제제 둘이 경쟁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자, 경쟁적 억제제가 지금 보일 거예요. 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것하고 기질하고 둘 다 효소의 활성 부위라는 것으로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경쟁을 하는 거야. 오케이? 둘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경쟁적 억제제라는 것의 농도가 아주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높으면 이 억제 되게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질이 결합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이 억제제가 거기다 결합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자, 억제제의 농도는 적정하다고 할게요. 적정하다. 그래서 얘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데
농도가 적당하게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질을 이제 첨가하는 거죠. 기질을 막 첨가를 해. 자, 기질이 적은 양이 있을 때, 적절하게 있을 때, 많은 양이 있을 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기질이 적은 양이 있을 때, 적절할 때, 농도를 좀 높였을 때, 어느 게 더 억제가 잘 될까요? 당연히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 반응 속도라는 것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아주 과량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량으로 올라가면. 기질의 농도가 아주 과량으로 올라가면 경쟁적 억제 농도는 적정하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 기질이라는 애만 가서 결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반응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죠? 자, 따라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많아지게 되면 억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반면에 비경쟁적 억제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비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이제 효소를 다시 한번 여기 봅시다. 여기 이제 말이 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부위라고 한다면, 이 활성부위하고는 다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다른 자리를 우리가 조절부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런 부위를 우리가 조절부위, 레귤레이터리 사이트 또는 알로스테릭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자리 이런 표현으로요.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효소에. 자, 그러면 이 효소를 이제 억제하는 억제제가 또 다른 애가 있는데 이번에는 비경쟁적 억제제. 자, 이 비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조절부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조절부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활성부에 결합하지 않고. 자, 그럼 비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것이, 자, 또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 비경쟁적 억제라는 것이 아주 과량으로 있어요. 효소라는 건 어떻게 될까? 반응속도 당연히 낮아져 있겠죠? 왜냐면, 자, 얘가 결합을 하잖아요? 자, 그림 보세요. 뭐가 다르죠? 다른 그림 찾기. 효소. 구부러졌죠? 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비경쟁적을 딱 결합을 했을 때, 효소의 구조에 약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활성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활성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질과 만나지 못하게끔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 결과, 반응 속도, 즉, 반응물이 와서 결합을 한다 할지라도,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반응 속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경쟁적 억제제가 아주 많은 농도로, 높은 농도로 있을 때, 이 기질과 결합을 한들, 뭡니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반응 속도는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억제제의 농도가 적절할 때로 얘기해 볼게요. 적절할 때. 자, 얘가 적절해요. 적절하게 퍼져 있어. 그래서 이 적절하게 퍼져 있는 비경쟁적 억제제가 결합을 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결합을 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오는데요. 기질. 자, 이 기질이 적은 농도로 있어요. 낮은 농도로.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차피 결합 잘 못해요. 그리고 얘가 붙어 있는 동안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못할 테니까, 어쨌든 억제가 될 거야. 반응 속도가 올라가지 않죠. 자, 얘의 농도가 적절해지면, 반응 속도는 좀 증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떨어지는 순간에 얘가 더 많이 붙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는 조금 증가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기질 농도가 아주 높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아주 높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주 높으니까 얘가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죠? 단, 얘도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얘는 다른 자리 결합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붙어 있는 동안에는 기질 농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붙지 못하는 거니까, 반응 속도는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제 그래프로 바로 그려드릴게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자, 경쟁적 억제제하고 비경쟁적 억제제하고 누가 기질과 구조가 유사합니까? 자, 질문 잘 나와요. 누구? 경쟁적 억제제가 유사하겠지. 왜요? 둘 다 활성부에 결합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활성부에 같은 데 결합하는데 구조가 당연히 둘이 유사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3번에 억제제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첫 번째는 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것을 투여했을 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자, X축은 기질의 농도, Y축은 반응 속도,
자, 이렇게 이제 그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생각합시다. 자, 이때 만약에 이제 경쟁적 억제제를 투여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 똑같은 실험을 반복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뀔까? 자,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쟁적 억제제라는 것은 길게 경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억제제를 아주 과량으로 넣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아주 과량으로 넣었다면 억제가 잘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경쟁적 억제제를 사실 적당한 농도를 넣은 거죠. 문제에서는 항상 그렇게 출제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기질의 농도를 점점 과량으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뽑아본 거죠. 그래서 기질이 아주 높은 농도로 가게 되면, 그죠? 경쟁적 억제와의 경쟁에서 누가 우위에 쓴다? 기질이 우위에 쓴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억제가 있다 한들 어차피 이제 기질만 만나는데 Vmax 값 도달한다는 거죠. 그죠? 자, 기질 포화시가 이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적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Vmax 값이라는 것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겁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경쟁적 억제를 투여했을 때 Vmax 값은 변화 없다. 유지가 된다. 오케이? 물론 기질의 포화에 이른 시점은 조금 늦춰질 수 있어요. 정상적인 어떤 상황, 경쟁적 억제가 없어서 상황보다는 좀 더 늦춰지겠죠. 왜냐하면 기질만 계속 결합할 정도로 충분히 기질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화되는 시점은 좀 늦춰지긴 하는데 어쨌든 Vmax 값은 유지가 될 것이다. 자, 반면에 이제 비경쟁적 억제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비경쟁적 억제제 역시 같게 자, X축은 기질의 농도, Y축은 V값. 자,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때 비경쟁적 억제제를 투여했어요. 자, 그래프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비경쟁적 억제라는 것은 저 억제제가 효소의 조절부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부에 결합했을 때에는 효소의 구조가 뒤틀리면서 활성 부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효소의 반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기질 농도가 낮을 때에는 그때에도 원래 있었던 반응 속도보다는 더 낮은 반응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기질이 거의 포화될 정도로 기질이 아주 많다 하더라도 억제제는 다른 자리에 결합하는 거니까 유유히 그냥 자기는 결합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반응 속도는 떨어져 있게 된다. 결국 비경쟁적 억제 들어갔을 때 Vmax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진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쟁적 억제제라는 것과 비경쟁적 억제라는 것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징을 잘 알아놓으십시오. 시험 문제는 경쟁적 억제제만 출제를 거의 하는데, 거의. 그래서 둘을 비교해서 물어볼 때가 꽤 있으니까, 경쟁적 억제의 특징도 알아놓으시고, 비경쟁적 억제의 특징도 알아놓으시고. 자, 다시 이제 이쪽 와봅시다. 자, 이번에는 4차 구조의 효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잠깐 이제 해볼 거예요. 3차 구조 효소라고 하는 것은 폴리펩티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3차 구조의 단백질, 3차 구조의 효소. 자, 4차 구조의 단백질, 4차 구조 효소라는 것은 여러 개의 폴리펩티드가 서로 결합해 있는 형태. 자, 4차 구조 단백질, 4차 구조 효소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협동성에 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효소가 이제 있는데 얘가 4차 구조의 효소예요. 4차 구조의 효소가 지금 얘는 4개의 폴리페트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각각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사실 떨어뜨려놔도 4개의 서브 유닛, 4개의 폴리페티드라면 4개의 활성 부위가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얘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유는 뭘까? 협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떤 기질과 이제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얘가 기질과 이제 반응한다고 했을 때, 그 기질과 얘가 결합을 하나가 하면 이 구조가 어쨌든 약간 뒤틀리잖아요. 우리가 봤었죠? 효소가 기질과 반응하면 약간 구조 뒤틀리잖아요. 전체적으로요. 그 뒤틀리는 것이 옆에 있는 녀석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얘가 기질에 대한 반응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역시 또 반응 속도가 증가하듯이, 즉 기질에 대한 친화도가 증가하듯이 변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4차 구조 요소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4차 구조 요소의 특징을 제가 그려보면, 자, 참고사항, 이번에는 우리가 4차 구조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X축 기질의 농도, Y축 반응의 속도. 자,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그래프 많이 그렸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질의 농도, V값, 이거 많이 그렸죠? 지금 앞에서는요.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부 다 3차 구조 요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효소가 기질과 만나서 반응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쭉 했을 때는 이 그래프가 맞거든요. 그런데 4차 구조 요소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시험 문제에서 다음은 3차 구조 요소에 있어서의 뭐 그래프다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리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냥 그래프를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래프에서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자, 보세요. 기질의 농도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얘는 4차 구조 요소니까 기질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각 서브인에서 농도 올라가게 됐을 때 각각 기질과 결합해 있을 찬스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질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뭐예요? 기질과 각각 반응할 수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시그모이달 형태라고 해서 S자 형태, 반응 속도가 그렇게 올라가는 이 모습이 바로 협동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이게 효소가 있을 때, 4차 구조 효소가 있을 때, 그때 그래프의 변화예요. 자, 근데 이 4차 구조 요소에 대해서 억제제와 활성제가 작용하게 되면 양상이 좀 독특하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다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자, 4차 구조의 효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3차 구조의 효소와 비슷하게 효소의 활성 부위에 가서 뭐 억제제가 붙거나 또는 활성제가 붙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가서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활성 부위가 이런 부위인데 이런 부분에 가서 활성제라든지 억제제가 결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 보시면. 그래서 약간 다른 자리 역시 또 결합을 하는데 그게 이들을 서브 유닛들 간의 어떤 틈이나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얘가 결합을 하게 되면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요. 자, 얘의 경우에는 자, 요 활성 부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그림상으로요. 이런 형태 되는 게 반응을 잘하는 상태인데 활성제가 딱 중간에 끼어 들어가게 되면 요 형태를 잘 유지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효소라는 것이 이 상태, 즉 불활 상태라고 하는 약간의 구조가 뒤틀어져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활성제가 붙으면 이 상태를 많이 유지하는 반면 자, 요 부위에 이렇게 억제제라는 것이 결합하게 되면 요 형태를 잘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구조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틈이나 이런 사이에 활성제나 억제제가 결합할 수가 있는데 활성제가 결합하게 되었을 때는 반응하기 좋은 어떤 형태를 잘 가지고 있게 되고 억제제가 결합하게 되었을 때는 반응하기 좀 어려운 상태를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자,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 저기 봅시다. 자, 이 효소에다가 제가 억제제를 투여하죠? 억제제를 투여하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억제제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4차 구조소라는 것은 사실 협동성이라는 게 좀 워낙 강해가지고요. 그러한 불안 상태를 탈피하면서까지 이렇게 반응 속도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억제가 되는 모습 보이죠? 그죠? 그 다음, 활성제가 투여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활성제가 투여되게 되면 어쨌든 같은 농도라고 생각하면 기질 농도 같은 농도의 기질을 생각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되어 있는 모습 분명히 보이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4차 구조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억제를 뭐 완벽하게 한 것 같지도 않네. 이거 올라가는데 끝까지 활성제도 뭐 또 결국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 기질이라고 하는 것과 효소가 이제 반응하잖아요. 기질 왜 만들었어요? 아니, 효소 왜 만들었어요? 생명체 내에서 어떤 반응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야, 나는 이런 반응해야겠다. 내 몸에 있는 이런 기전들을, 이런 생성물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효소죠. 그죠? 그래서 그 효소에 의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생명체가 자신의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적절한 농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생명체가 기질을 나는, 야,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 예? 난 거의 없는데? 그럼 효소는 왜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적절한 농도라는 게 사실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게 되게 묘한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건지 잘 보세요. 자, 이 효소가 그 생명체 안에서 있을 때 그 생명체는 이러한 기질을 아마 대략 이 정도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이 효소가 이 기질을 이 정도의 농도로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반응도를 보이고 있겠지. 그러다가 뭐예요? 활성제를 저희가 만들어서 딱 붙여놓으면 효소의 반응도가 뚝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억제를 붙이면 반응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효소를 개발해 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그 길 농도를 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응수도 같아지는 거 아닌가?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뭐가 다른 거지? 억제가 된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적절한 농도의 기질을 생각해 보면 억제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생체 내에서는 억제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4차 구조소라는 것은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상당히 변할 수가 있는데 그 반응 속도가 변하는 폭을 억제제와 활성제를 넣으면서 더욱더 크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구조의 효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특징들을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란 걸 한번 잠깐 이제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효소라는 것은 왜 만들어 놨다고요? 어떠한 반응을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어떠한 반응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그 효소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효소가 한 방에 딱 해결되는 효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는요, 야, 이러한 물질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 효소가 조금 변화시키고, 다른 효소가 또 조금 변화시키고 해서 최종물을 만드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드는데, 야, 포스코를 가가지고, 철판 하나 사와. 철판 하나 딱 갖다 놓은 순간, 바로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 부품들 또 하다 보면 결국에는 완성품이 만들어지잖아요. 똑같이. 자,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게 있다. 트레온이라는 어떠한 물질이 있네요. 아미노산이에요. 자, 얘를 이소루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변형이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뭡니까? 변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효소의 다단계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단계 반응. 자, 그럼 효소가 지금 여기 몇 개나 소모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나 소모가 되고 있네요.
그 5종류의 효소에 의해서 저게 만들어져요. 이소류신이. 자, 이소류신이라는 요 물질은 5개의 효소 중에서 1개만 망가져도 만들어지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얼마나 이거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트레온이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효소들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요거, 이소루신을 만들어. 그런데 체내에 이소루신이 많은 거야. 그럼 만들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방어를 하고 있을까요? 자, 효소가 지금 5개가 있는데 이소루신이 많아. 야, 그래? 그러면 만들지 마 하고 5번을 갖다가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얘를 일을 못하게 하면 이소루신은 안 만들어지게 하는데 쓸데없이 트레오닌을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산물 A, B, C, D를 괜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 어떻게 할까? 자, 지금 그림에 있는 대로 이 최종산물이라는 녀석이 직접적으로 이 효소를 억제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효소 1번을 갖다가 억제하게 되면 뭐예요? 자, 트레오닌 그대로 유지하고 중간산물 쓸데없이 안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 이 1번 효소를 억제하는 거를 누가 하면 편할까? 이소루신. 얘가 트레오닌으로부터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소루신이 많아. 예? 얘가 많으면 자기 스스로가 많아졌기 때문에 농도가 올라갔어요. 이 억제제들이 직접 이 효소를 억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여기에서는 되먹임 억제, 피드백 이니비션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표현이에요. 네거티브 피드백, 피드백 이니비션, 음성 피드백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 음성 피드백은 뭐 하는 거라고요? 어떤 다단계 반응에서 최종 산물이 다단계 반응의 앞쪽에 있는 효소를 억제하는 과정, 이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른다. 항상 첫 번째 거를 억제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거 억제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요. 역시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최종 산물이 저 앞에 단계에 있는 효소를 억제하는 과정, 이거를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음성이 있으면 양성도 있지 않을까요? 양성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내분 비계를 가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 효소에 대해서는 음성 피드백 이거 하나만 잘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소에 대한 얘기를 다 했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세포과 발효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또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번, 재미삼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포과 발효라는 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잠깐 서론만 얘기하고 쉬었다가 우리 이제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과정을 배울 겁니다. 이제 효소학도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효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지금 들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광합성 파트. 자, 시험 문제 어쩔 수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일단 세포호흡의 파트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상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세포호흡에 관련된 문제로 아예 나오거나 또는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우리 사람에게서도 잘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생리학을 공부할 때 동물 생리학에서 결국 에너지가 상당히 이렇게 거론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때 이게 살짝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렇게 포함하면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한 문제짜리니까 또 중요합니다. 그죠? 한 문제에 당락을 좀 낼 수도 있는 거고.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은 빛에 의해서 뭔가 합성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빛에 의해서 여기 이제 유기분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주로 당 성분이죠. 포도당, 포도당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에요.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한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CO2라는 분자와 H2라는 분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분자들을 합쳐가지고 유기분자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유기분자가 예를 들어 포당이다. 포당은 몇 탄당? 6탄당. 분자 한 개가 6탄당. 그런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몇 개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탄소가 이산화탄소밖에 없고 탄소가 이거 한 개짜리니까 6개. 그죠? 그러니까 분자의 개수가 여러 개인데 6개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한 분자짜리 포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건 동화작용인 거죠.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비대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화학합성을 하는 생물들도 있어요. 화학합성은 어떤 것들일까? 이러한 분자들을 이렇게 유기분자로 만들어낼 때 화학 에너지를 뭔가 사용한다면 그거는 화학합성하는 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유기분자들을 분해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유기분자를 이번에는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CO2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업의 과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 미토콘드리아에는 TCA 회로라는 회로가 있어요. 시트르산 회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산화시키는 거야. 그럼 포당이라면은 이게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6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럼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이렇게 또 순환되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죠. 그죠?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과정은 뭐예요? 이화작용. 자,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AT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그 에너지가 열로서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열 에너지를 표현했어요. 우리가 빛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포당을 만든다. 그걸 예를 들어서 100% 에너지가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ATP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약 40% 정도가 100% 에너지 중에 40% 정도의 에너지가 이 ATP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럼 무려 60% 나오면 뭐죠? 잃어버리고 있죠. 에너지로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보게 되면 저거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낮아요. 생명체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나마. 자,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데 꽤 많은 양은 손실도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포업에 대한 얘기,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세포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광합성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그 과정은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마치기 전에 자, 여기 제목 보세요.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생태계에서도 저 얘기를 우리가 할 텐데 그림에 보시듯이 물질이란 건 순환하죠. CO2하고 유기분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탄소의 순환이에요, 지금요. 그죠? 자, 에너지는 흘러간다고 표현했어요. 왜요? 태양 에너지도 나와가지고요. 일부는 우리 속에 있지만 일부는 열 에너지 방출되고 우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이 정도의 내용을 이제 가볍게 좀 알아놓으시고 잠깐 이제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세포 파트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